겨울비가 내리는 화요일 오후, 물풀의 마을 장례식장 앞에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섰다. 마을에서 40년 넘게 나무를 깎아온 노인, 윤춘배가 8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나무결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손끝에서 나온 그릇과 소반, 어린아이들을 위한 작은 장난감들이 동네 곳곳에 남아 있었다. 빈소 앞마당에는 그가 평생 다듬어온 나무 향이 비에 섞여 은은하게 떠돌았고, 조문을 온 이들은 저마다 그 향기 속에서 옛 기억 한 조각씩을 떠올렸다. 장례식장 안, 한쪽 구석 의자에 윤도훈이 앉아 있었다. 29살,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는 청년이었다. 검은 양복이 어색하게 그의 어깨에 걸쳐 있었다. 그는 향이 타는 냄새를 맡으며 멍하니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 깊은 눈과 주름 사이로 온화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은 흐릿했다. 그저 늘 그 자리에 계실 것이라 믿고 자주 찾지 않았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도훈의 아버지 윤재호는 상복을 입고 문상객을 맡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굳은 표정이 먼저 보였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넬 때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도훈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마을 어르신 몇몇이 빈소 한쪽에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춘배 양반, 참 손이 야물었지. 동네 잔치마다 소반이며 그릇을 다 손수 깎아 내놨으니. 그런데 말이야. 몇 해 전부터는 부쩍 말수가 줄었어. 무슨 짐을 지고 사는 사람처럼. 도훈은 그 말을 우연히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다. 도훈의 어머니 한정숙은 손님 접대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아들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도훈에게 다가와 어깨를 한번 쓸어내리며 작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너 참 예뻐하셨다. 마지막까지 내 얘기 자주 하셨어. 도훈은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러나 정작 그가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거렸다. 명절 인사조차 전화 한 통으로 대신했던 지난 몇 해가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저녁이 깊어지자 문상객의 발걸음도 뜸해졌다. 도훈은 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할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재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래된 얘기다. 너는 몰라도 된다. 그 말에 도훈은 더 묻지 못했다. 어린 시절 그는 할아버지의 공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무를 깎는 소리, 톱밥 냄새, 할아버지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 여름방학이면 도훈은 매일같이 공방으로 달려가 작업대 옆에 쪼그려 앉았다. 할아버지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작은 나무 조각을 깎아 동물 모양을 만들어 주곤 했다. 토끼, 거북이, 강아지. 도훈의 방 책꽂이에는 아직도 그때 받은 나무 조각품 몇 개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 즈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버지는 더 이상 도훈을 공방에 보내지 않았다. 주말이면 을에 향하던 발걸음을 막아서며 아버지는 짧게 말했다. 거기 갈 시간에 책이나 봐라. 이유를 묻는 도훈에게 어머니는 늘 말을 돌렸다. 그냥 어른들 사이의 일이야. 그렇게 공방으로 가는 길은 점점 멀어졌고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게임을 두던 저녁도 자연스레 사라졌다. 도훈은 그것이 그저 자라면서 생기는 거리감이라고만 생각했다. 어른이 된 자신과 점점 작아 보이는 할아버지 사이에 더 깊은 사정이 있었을 줄은 몰랐다. 발인을 마친 다음 날,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공방을 찾았다. 작은 단층 건물,
낡은 간판에는 빛바랜 글씨로 나무결이라 적혀 있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처막 끝에는 작은 풍경이 매달려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낮은 소리를 냈다. 먼지 쌓인 작업대 위에는 끝내지 못한 작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한쪽 벽에는 손잡이가 다른 끌과 대패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채 쓸어내지 못한 톱밥이 얇게 쌓여 있었다. 마치 할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듯한 멈춰버린 시간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재호는 공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그는 빠르게 둘러보며 정리할 물건을 가려내기 시작했다. 손길에는 머뭇거림이 없었다. 마치 오래 묵혀둔 감정을 한꺼번에 떨쳐내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벽에 걸린 도구들을 하나씩 상자에 던져 넣었고 작업대 위 미완성 작품들도 망설임 없이 한쪽으로 밀어냈다. 그가 상자를 옮길 때마다 먼지가 뽀얗게 일어 공기 중에 떠다녔다. 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슬픔을 피하려는 손짓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서둘러 지워버리려는 손짓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도우는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색이 바랜 종이 상자는 다른 짐들과 조금 떨어진 자리에 마치 누군가 따로 챙겨둔 것처럼 놓여 있었다. 먼지를 닦아내자 상자 안에서 오래된 나무 게임판이 나왔다. 가로 세로 줄이 정교하게 새겨진 판 위에 둥글게 깎은 나무 조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상자 한쪽 구석에는 작은 천 조각이 게임판을 감싸듯 덮여 있었는데 그 천마저도 오래 손길이 닿아 부드럽게 달아 있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두던 그 게임이었다. 이름도 따로 없이 할아버지는 그저 우리 게임이라 불렀다. 손끝으로 판의 표면을 쓸어보니 오랜 세월 사람 손에 닦여 반들반들해진 나뭇결이 느껴졌다. 게임판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 새겨져 있었다. 도훈은 눈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았다. 도훈이에게 마지막 선물. 순간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다. 그는 상자를 품에 안고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재호는 그 게임판을 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릴 뻔했다. 잠시 멈춰선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평소처럼 무뚝뚝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건 가져가도 된다. 어차피 다 버릴 물건들이니까. 말을 마친 재호는 곧바로 시선을 돌려 다른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우는 그 짧은 순간 아버지의 눈동자가 게임판에서 떼어지지 않으려 애쓰는 듯 흔들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마치 오래전에 묻어둔 무언가가 그 나무판 위로 다시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처럼. 그러나 도우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버지의 목소리 끝에 미세하게 떨림이 있었다.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한 떨림이었다. 그날 밤 도우는 자신의 방에서 게임판을 다시 꺼내 보았다. 나무 조각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만지며 그는 오래전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게임을 두던 기억을 떠올렸다. 할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이 게임에는 비밀이 있단다. 언젠가 너 혼자 풀어야 할 비밀이지. 그때는 그저 어른의 농담이라 여겼다. 그러나 지금 손에 쥔 낡은 나무판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방 안의 불빛은 어두웠고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도우는 조각들을 하나씩 판 위에 늘어놓았다. 둥근 조각, 네모난 조각, 길쭉한 조각, 색깔도 조금씩 달랐다. 어릴 때는 그저 색이 예뻐서 좋아했던 조각들이었는데 지금 보니 색마다 깎인 깊이와 무늬가 미묘하게 달랐다. 마치 누군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정성껏 손으로 다듬어 놓은 것처럼. 창밖으로 겨울비가 그치고 있었다. 도우는 조각 하나를 들어 불빛에 비춰보았다. 조각 밑면에 아주 작은 숫자와 기호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비볐다. 그러나 다시 보아도 분명했다.
작은 숫자 옆에 낯익은 글자 한자가 함께 새겨져 있었다.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평생을 걸쳐 새겨 넣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도우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뒤집어 보았다. 모든 조각에 같은 방식으로 숫자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순서를 알 수 없는 암호처럼 조각들은 저마다 다른 단서를 품고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상자 바닥을 다시 살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상자 안쪽을 비춰보니 그 안쪽 천 조각 밑에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도운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할아버지가 남긴 첫 번째 흔적이 이제 막 그의 손에 닿고 있었다. 도운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할아버지의 글씨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종이를 펼치는 손끝이 가늘게 떨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이 게임을 끝까지 두려면 먼저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우리가 함께 두던 마지막 판이 언제였는지. 도우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마치 길고 긴 이야기의 첫 문턱처럼 느껴졌다. 글씨는 떨림 없이 또박또박 쓰여 있었지만 종이에 접힌 자국이 여러 번 펴고 다시 접은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이 한 문장을 쓰기 위해 얼마나 오래 망설였을지 도우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서랍에 넣고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어린 시절 공방에서 보낸 여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다음 날 아침 도우는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다. 정류장마다 늘어선 가게들과 익숙한 골목 풍경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하나씩 불러일으켰다. 어머니 한정숙은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든 채 말이 없었다. 식탁 위에는 된장국 냄비가 김을 내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낮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도우는 식탁에 앉아 한동안 숟가락만 만지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할아버지랑 마지막으로 그 게임 둔 게 언제였어요? 순간 재호의 손이 멈췄다. 신문을 넘기던 손끝이 허공에서 잠시 굳었다. 그는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경계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짧은 침묵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다. 라디오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왜 그런 걸 묻냐? 그냥요. 어제 공방에서 게임판을 챙겨왔는데 뒤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종이 쪽지도 있었어요. 재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식탁 위 어딘가 먼 곳을 향했다. 한정숙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여보, 그냥 옛날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도은이도 이제 다 컸는데 언제까지 묻어둘 거예요. 재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말을 꺼내려는 사람의 호흡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도은의 눈에도 보였다. 그러나 그는 결국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한다. 다 지난 일이야. 그 얘기는 꺼내지 마라. 식탁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은은 더 묻지 못하고 숟가락을 들었다. 밥알을 씹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방 안을 채웠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도은이 13살이었던 어느 가을, 공방 마당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다투던 장면이 있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가 더는 못 믿겠다고 외쳤던 한마디와 할아버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등을 돌렸던 뒷모습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마당에는 늦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고 어린 도우는 대문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당 한쪽에 세워진 자전거 바퀴 사이로 두 사람의 다투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뚝 끊겼다. 그리고 그 침묵이 더 무섭게 느껴졌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발걸음은 다시는 공방으로 향하지 않았다. 당시 가족은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던 출근길이 사라지고 집 안에는 낮에도 적막이 감돌았다. 도우는 어렸기에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밤늦도록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 짓던 모습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줄곧 가라앉아 있었고 할아버지의 이름은 집안에서 거의 금기어처럼 다뤄졌다. 명절이 다가와도 누구도 먼저 할아버지를 찾아가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도훈의 기억 속에는 또 하나의 장면이 남아 있었다. 어느 늦은 밤, 거실에서 아버지가 낡은 서류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던 모습이었다. 어린 도훈이 다가가 무엇이냐고 묻자 아버지는 황급히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으며 아무것도 아니다. 가서 자라 하고 말을 잘랐다. 그 서랍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도훈은 그것이 단순한 우편물이라 여기고 넘겼지만 지금 와서 떠올려 보니 그 서류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가 새삼 궁금해졌다. 명절마다 큰 집과 작은 집 친척들이 모여도 할아버지는 늘 늦게 도착했다가 일찍 자리를 떴다. 어른들은 그것을 그저 춘배 양반이 워낙 바쁜 사람이라는 말로 넘겼지만 도우는 어렴풋이 그 말 뒤에 숨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곤 했다. 할아버지가 먼저 자리를 뜨고 나면 아버지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 사실이 어린 도훈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도훈은 다시 게임판을 꺼내 조각들을 살펴보았다. 거실 바닥에 앉아 조각들을 가지런히 늘어놓으니 어릴 적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게임을 두던 그 시절의 감각이 손끝에서 되살아나는 듯했다. 첫 번째 조각에서 찾은 숫자는 3이었다. 그는 판 위에 새겨진 가로줄을 따라 세 번째 칸을 찾아보았다. 그 칸 아래 작은 홈이 파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손톱으로 조심스레 그 부분을 드러내자 안에서 또 다른 종이 쪽지가 나왔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을 여는 듯한 기분이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재호가 유학을 포기한 그의 여름을 기억해 보아라. 그 여름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는 아직 모른다. 도우는 그 문장을 읽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유학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종이를 손에 쥔 채 자신이 알던 가족의 이야기가 사실은 절반에 불과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평생 무뚝뚝하고 단단해 보이던 아버지에게도 한때 다른 꿈을 품었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다. 그날 저녁 도우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그 이야기를 꺼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한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벗고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우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묻지 않고 기다렸다. 부엌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쳐들고 있었다. 그건 내 아버지 입으로 직접 들어야 할 얘기야.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엄마는 알고 있어요? 한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래된 안타까움이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대신해 짐을 짊어진 사람의 표정 같았다. 도우는 그 표정을 보며 이 집안에 자신만 모르고 있던 이야기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 것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그 말에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오래 둘러둔 무게가 담겨 있었다. 도우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게임판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다는 사실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창밖에는 어느새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도우는 손에 쥔 나무 조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작고 단단한 그 조각 안에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진심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점점 짙어졌다. 그는 조각을 상자에 도로 넣으며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어떤 그리움의 흔적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도우는 책상에 앉아 작은 수첩을 펼쳤다.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을 차례로 적어 내려갔다. 아버지의 유학, 알 수 없는 서류 봉투, 명절마다 어색했던 분위기,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긴 2개의 쪽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까지는 아직 멀어 보였지만 그는 처음으로 이 집안의 진짜 이야기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느낌을 받았다. 창밖 눈발은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도우는 다음 조각을 찾기 위해 다시 게임판을 끌어당겼다. 이야기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윤재호는 26살의 청년이었다.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며 밤마다 책상에 앉아 외국어 책을 읽던 시절이었다. 그는 해외의 한 대학에서 목재공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아버지의 손끝에서 태어난 나무 그릇과 가구들을 보며 자란 그는 더 넓은 세상에서 그 기술을 학문으로 배우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재호는 단숨에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께 그 소식을 전했다. 춘배는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평소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만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몇 번이고 잘했다, 잘했다 하고 되풀이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들 자랑을 늘어놓는 그의 모습은 평소 그를 알던 이웃들도 낯설어할 정도로 들떠 있었다. 어머니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다. 좁은 집 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춘배는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소식을 알리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과묵하던 그가 그렇게 들뜬 모습을 보인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 재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보며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그려보았다. 낯선 도시의 거리, 처음 만나게 될 외국인 친구들, 그리고 배우게 될 새로운 학문. 모든 것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마저 그날 밤은 유난히 반짝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출국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재호는 짐을 꾸리며 틈틈이 사전을 펼쳐 단어를 외웠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다니며 작별을 준비했다. 회사 동료들은 그의 결정을 응원하며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친구들은 그가 떠나면 적적할 것이라며 아쉬워했지만 동시에 그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출국을 2달 앞둔 어느 날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달라졌다. 춘배가 운영하던 공방에 큰 빚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거래하던 목재상이 부도를 내면서 미리 지급했던 목재 대금을 한꺼번에 떼이고 말았다. 공방의 형편은 순식간에 기울었다. 한동안 들어오던 주문도 끊겼고 빌려온 자재 대금을 갚을 길이 막막해졌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흉흉한 말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재호는 그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유학에 필요한 비용은 이미 가족이 오랫동안 모아온 돈이었는데 그 돈마저 빚을 막는 데 쓰여야 할 처지였다. 재호는 그날 밤 아버지를 찾아가 따져 물었다. 정말 이 돈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춘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묵묵히 마당의 나무 그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당의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정적을 깨는 소리마저도 그날 밤의 분위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 침묵이 재호에게는 차라리 원망스러웠다. 아버지가 조금 더 일찍 사정을 알리고 의논했더라면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꿈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결국 재호는 유학을 포기했다. 합격 통지서를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그는 다시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가 유학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다들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재호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다. 겉으로는 묵묵히 받아들인 듯 보였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회식 자리에서도 곧잘 먼저 자리를 떴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응어리가 남았다. 그는 아버지를 마주할 때마다 예전 같은 다정함을 보이지 못했다. 식사 자리에서도 명절 인사에서도 그의 말투에는 늘 가시 같은 거리감이 섞여 있었다. 춘배는 그런 아들의 변화를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먼저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나무를 깎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재호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굳혀놓았다. 세월이 흐르며 재호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다. 도훈이 태어났을 때 춘배는 손자를 끔찍이 아꼈다. 갓 태어난 손자를 처음 품에 안던 날 그는 눈물을 보이며 몇 번이고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주말마다 손자를 데려가 공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작은 나무 장난감을 깎아주며 환하게 웃었다. 동물 모양 조각을 깎을 때마다 그는 도훈의 눈을 살피며 어떤 모양을 가장 좋아하는지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번에는 더 정교하게 다듬어 선물했다. 한 번은 도훈이 토끼 모양을 좋아한다고 말하자 춘배는 그 후로 몇 달 동안이나 다양한 자세의 토끼 조각을 깎아 도훈의 방 한가득 채워주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재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여전히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지만 손자를 향한 아버지의 진심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그 다정함이 고마웠고 어떤 날은 그 다정함이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더 깊게 건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러나 도훈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재호는 더는 아들을 공방에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결정에는 단순한 원망 이상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의 다정함이 한편으로는 고맙고 다른 한편으로는 견디기 힘들었다. 마치 자신이 포기했던 꿈을 아버지가 손자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 주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그 감정이 비합리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좀처럼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는 어느 날 밤 아내에게 저 양반이 도훈이한테 잘해주는 걸 보면 마음이 이상해진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한정숙은 그 말의 무게를 짐작하면서도 더 깊이 묻지 않고 그저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다. 재호는 그 감정을 누구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그저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왔다. 공방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끊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재호는 그의 여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합격 통지서가 들어있던 누런 봉투, 아버지의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자신이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책임감. 그는 그 모든 기억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살아왔다.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지 않았던 상처였다. 아내에게도, 친한 친구에게도 그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준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혼자 짊어지고 가기로 마음먹은 짐이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혼자 짊어지고 가기로 마음먹은 짐이었다. 아들 도훈이 그 시절의 이야기를 캐묻기 시작했을 때 재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재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웃고 있었다. 사진 속 청년 재호의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환했고 옆에 선 춘배의 손은 아들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 웃음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그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빛바랜 사진들이 하나씩 지나갔다. 결혼식 사진, 도훈이 태어난 날의 사진, 그리고 공방 마당에서 손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사진 속 아버지는 늘 누군가를 향해 웃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을 향한 웃음은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 늘 남아있던 의문이 있었다. 정말 그 빛 때문이었을까? 정말 그것이 전부였을까?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공방의 형편이 어려워졌다고는 해도 그 정도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가로막을 만큼 절박했던 것인지 돌이켜보면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의문을 오랫동안 외면해왔다. 마주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사진첩을 덮으며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거실 시계가 자정을 알리고 있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도훈은 게임판에 남은 조각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는 식탁 위에 신문지를 깔고 조각들을 숫자, 순서대로 늘어놓았다. 거실 형광등 불빛 아래 작은 나무 조각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빛났다. 1번부터 9번까지 각 조각의 밑면에는 서로 다른 숫자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수첩에 그 숫자들을 받아 적으며 게임판의 가로줄과 세로줄을 하나씩 맞춰 보았다. 단순한 숫자놀이가 아니라 게임판의 특정 칸을 가리키는 좌표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퍼즐을 풀어가는 탐정처럼 거실 바닥의 도면을 그리듯 좌표를 표시해 나갔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만 그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일에 몰두했다. 3번째 칸에서 찾은 단서를 따라 도훈은 다시 공방을 찾았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정리되지 않은 짐 상자들을 살펴볼 생각이었다. 다행히 재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공방 열쇠를 건네주며 쓸만한 게 있으면 가져가고 나머진 정리해서 버려라 하고 말했을 뿐이었다. 도훈은 열쇠를 받아들며 아버지가 아직 진실을 모른 채 그저 평범한 유품 정리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죄책감을 느꼈다. 공방 안쪽 창고에는 오래된 서류와 잡동사니가 든 상자 여러 개가 쌓여 있었다. 그는 먼지를 뒤집었으며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았다. 낡은 영수증 묶음, 빛바랜 거래 명부, 오래전 사진들. 창고 안은 좁고 어두웠지만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한 상자도 빠뜨리지 않고 살펴보았다. 그러던 중 상자 바닥에서 손바닥만한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가 다 닳아 글씨조차 희미한 그 통장을 펼치자 도훈은 숨이 멎는 듯했다. 통장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작은 숫자들이 단정한 필체로 줄지어 찍혀 있었는데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 있었다. 통장 겉면 모서리는 손가락으로 자주 펼쳐본 듯 날아 있었고 페이지마다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입금자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입금이 시작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가족이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알고 있는 그 시기와 거의 일치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통장의 입금 내역이 재호가 유학을 포기했다고 알려진 시점. 이후에도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통장 정리가 끝난 듬 적힌 날짜가 있었는데 그날은 도훈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와 가까웠다. 도훈은 통장을 품에 안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고의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먼지 사이로 가늘게 비쳤다. 빚 때문에 유학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와 이 통장 속 꾸준한 입금 기록은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빚을 갚느라 힘들었다는 시기에 누군가는 오히려 꾸준히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통장을 몇 번이고 다시 펼쳐보며 입금 날짜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보았다. 매달 거의 같은 날짜에 거의 같은 금액이 들어와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굳은 결심이 매달 반복되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게임판의 네 번째 조각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 조각에는 7이라는 숫자와 함께 작은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동그라미 안에 작은 점이 찍힌 마치 저금통을 닮은 그림이었다. 판 위 7번째 칸을 찾아 그 아래를 살피자 또 하나의 쪽지가 나왔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통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너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다만 지금은 내 아버지가 그 시절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라. 도우는 그 문장을 읽으며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할아버지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침묵이었다는 인상이 점점 강해졌다. 그는 통장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어귀의 오래된 철물점에 들렀다.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며 울렸고 안에서는 흐릿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가게 안에는 못과 나사, 낡은 농기구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오래된 시계가 느릿하게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다. 가게 안부근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곳 주인 노인은 할아버지와 오랜 친구 사이였다. 그는 도훈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의자를 내주었다. 어르신, 할아버지 공방이 그때 정말 그렇게 어려웠어요? 철물점 주인은 손에 들고 있던 못상자를 내려놓고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먼 기억을 더듬는 표정을 지었다. 어렵긴 어려웠지. 그런데 그 양반, 그 와중에도 어디다 돈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 매달 꼭꼭 챙겨서 우체국을 다녔으니까 누구한테 그러냐고 물어도 절대 말을 안 했어. 그냥 웃으면서 넘기기만 했지. 한 번은 내가 농담으로 딴 살림 차린 거 아니냐고 했다가 된통 혼났어.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옛 생각에 잠긴 듯 허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끝에는 알듯 모를 듯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도우는 그 표정을 보며 노인 역시 무언가를 알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때 공방 형편이 진짜 빚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노인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건 춘배 양반한테 직접 들었어야 할 얘기다. 나도 짐작만 할 뿐이지. 확실한 건 몰라.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그 양반은 평생 자기 입으로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 늘 누구 걱정만 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강하게 떠올랐다. 할아버지는 정말 빚 때문에 어려웠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 것일까?
그는 통장을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골목길을 걸으며 그는 할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늘 손자에게만은 아낌없이 웃어주던, 그러나 자신의 사정은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던 그 얼굴을. 밤이 깊어지자 도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보기 시작했다. 낡은 앨범 속에는 돌사진부터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까지 차례로 꽂혀 있었다. 앨범 모서리는 오래되어 살짝 부서져 있었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옅은 종이 냄새가 풍겼다. 그는 사진 아래 적힌 날짜들을 손끝으로 짚어가며 통장에 입금이 시작된 시기와 자신의 나이를 하나씩 맞춰보았다. 책상 위에는 통장과 사진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그는 그 사이를 오가며 시간의 흐름을 하나씩 짜 맞추어 나갔다. 그러던 중 문득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 한동안 병원에 자주 다녔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서 언뜻 들은 기억이 있었다. 정확히 무슨 병이었는지는 들은 적이 없었다. 그저 어릴 때 몸이 약해서 고생했다는 말로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다. 그는 앨범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을 멈췄다. 병원 마당에서 찍힌 듯한 휠체어에 앉은 어린아이와 그 옆에 선 어머니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짙은 그늘이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연필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 날짜는 통장에 입금이 시작된 달과 거의 일치했다. 도우는 사진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갔다. 빚, 유학 포기, 통장, 병원,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려는 순간이었지만 정작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통장의 입금 시기와 그 기억이 묘하게 겹쳐지는 순간 도운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게임판을 다시 끌어당겨 마지막 남은 조각들을 손에 쥐었다. 손바닥에 닿는 나무의 매끄러운 감촉이 어쩐지 그날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혀주는 듯했다. 이제 남은 조각은 단 2개였다. 그 2개의 조각 안에 지금까지 풀어낸 모든 단서를 하나로 묶어줄 결정적인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남은 조각을 뒤집었다. 그 순간 시계는 밤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도우는 떨리는 손으로 9번째 조각을 뒤집었다. 조각 밑면에는 숫자 대신 작은 글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심싱이라는 한자였다. 그는 게임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판의 한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중앙의 칸을 떠올렸다. 어릴 때는 그저 게임의 중심을 표시하는 무늬라고만 여겼던 그 칸이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무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작은 나무심 모양을 정교하게 깎아 넣은 것이었다. 손끝으로 그 칸을 눌러보니 판 자체가 미세하게 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칸 주변을 살피다가 작은 틈 사이로 판 전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판을 들어 올리자 끽하는 작은 마찰음이 났다. 판 밑면에는 평평한 공간이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누렇게 바랜 봉투는 오랜 세월 그 어둠 속에서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채 기다려온 듯했다. 봉투 겉면에는 작은 글씨로 도운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글씨는 다른 메모들보다 한층 더 정성스럽고 또렷하게 쓰여 있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영수증과 진료, 기록 사본이 나왔다. 도우는 그 종이들을 하나씩 펼쳐보았다. 모두 한 병원에서 발급된 것이었고 환자 이름은 다름 아닌 윤도운 자신이었다. 진료 기록에는 어린 시절 그가 앓았던 심장 질환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수술과 입원, 그리고 오랜 회복 기간. 그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시절의 일이었다. 영수증 묶음 가장 아래에는 손으로 쓴 메모지 한 장이 더 있었다. 종이는 다른 쪽지들보다 더 낡고 접힌 자국도 훨씬 깊었다. 마치 셀 수 없이 여러 번 펼치고 다시 접었던 것처럼. 할아버지의 글씨였다. 평소보다 조금 흐트러진 떨리는 손끝으로 써 내려간 듯한 글씨체였다. 도훈이가 3살 때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너희 집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다. 재호에게는 차마 그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자식이 짊어질 죄책감의 무게를 알기에.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했다. 공방에 빚이 있다고. 유학 갈 돈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사실 그 돈은 내 수술비로 쓰였다. 나는 그날 밤 마당에 서서 어떻게 하면 이 거짓말이 들키지 않을지만 생각했다. 아들의 꿈을 빼앗는다는 죄책감보다 손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도훈은 그 문장을 읽으며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들고 있을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가빠졌다. 그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재호가 유학을 포기한 진짜 이유는 빚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 어린 도훈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평생 동안 아들에게도 손자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홀로 짊어지고 살아왔던 것이다. 방 안에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그 무거운 깨달음의 시간을 묵묵히 함께하고 있었다. 순간 도훈은 자신의 가슴팍에 오래전부터 있던 희미한 흉터를 떠올렸다. 어릴 때부터 늘 그 자리에 있었기에 별 의문 없이 넘겨왔던 흉터였다. 친구들과 목욕탕에 갈 때면 종종 흉터에 대해 묻는 질문을 받았지만 그는 그저 어릴 때 다쳤다는 말로 대충 넘기곤 했다. 한 번은 회사 동료가 수영장에서 그 흉터를 보고 무슨 사고였냐고 물었을 때도 그는 그저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넘기며 화제를 돌렸었다. 어머니에게 물어도 어릴 때 가벼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을 뿐 그 이상의 설명은 들은 적이 없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짧은 대답 뒤에 가족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굳게 다물고 있던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도훈은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팍을 가만히 짚어보았다. 손끝에 닿는 그 작은 흉터가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메모는 계속 이어졌다. 재호는 지금까지도 그 시절이 단순한 빚 때문이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일부러 그렇게 믿게 두었다. 만약 진실을 알았다면 그 아이는 평생 너를 보며 죄책감을 느꼈을 테니까. 너를 사랑하는 마음과 너 때문에 꿈을 잃었다는 원망이 동시에 마음속에서 자랄까봐. 나는 그것이 더 두려웠다. 차라리 내가 원망을 받는 쪽이 나았다. 부모란 그런 것이다. 나는 평생 그 아이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며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한다. 도훈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그러니 부디 내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이 안아주어라. 그 사람도 평생 모르고 살았던 진실 앞에서 분명 많이 아파할 테니까. 도훈은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좁은 거실에 그의 흐느낌만이 낮게 울렸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사이 한 사람의 침묵이 가족 전체를 지켜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원망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단 한 번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손자를 향한 사랑과 아들을 향한 사랑 사이에서 묵묵히 침묵을 선택했던 것이다. 도훈은 손에 쥔 메모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혀 들어오는 듯했다. 그는 그동안 할아버지를 그저 다정하고 손재주 좋은 노인으로만 기억해 왔는데 그 다정함 뒤에 이토록 무거운 짐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사진도 들어 있었다. 어린 도훈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고 그 옆에 야윈 얼굴에 춘배가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할아버지의 얼굴은 도훈이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젊었지만 눈가에는 며칠 밤을 새운 듯한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와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아이가 다시 웃는 날까지 나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도훈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병실의 풍경, 흐릿한 형광등 불빛, 그리고 두 사람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깊은 그리움을 자아냈다. 도훈은 그 사진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어린 자신의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어루만졌다. 기억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그 사진 한 장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너무도 선명했다. 자신이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의 절박한 선택과 평생의 침묵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그는 사진 속 자신의 작은 손과 그 손을 감싸고 있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거친 손끝에서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사람의 시간이 느껴졌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공방에서 할아버지가 늘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저 다정한 손길이라고만 여겼던 그 온기가 이제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까지 도훈은 영수증과 메모, 사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동이 트는 하늘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서서히 번져 들어왔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눈이 뻑뻑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했다. 그는 이제 이 진실을 어떻게 아버지에게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평생 아버지를 짓눌렀던 원망의 뿌리가 사실은 가장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섣불리 전했다가 아버지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까봐 두려웠고 그렇다고 영원히 묻어두기에는 이미 자신의 마음이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레 다시 챙기며 날이 밝으면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손에 쥔 봉투의 무게가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휴대전화를 들어 시간을 확인하니 오전 6시가 조금 지나 있었다. 그는 옷을 챙겨 입고 봉투와 게임판을 가방에 넣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에 든 가방의 무게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것은 단순한 물건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다. 오늘 하루가 어쩌면 가족 모두의 오랜 세월을 다시 써 내려가는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아침 일찍 도훈은 부모님 댁 초인종을 눌렀다. 밤을 새운 탓에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골목 어귀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각이라 한정숙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도훈은 말없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어머니에게 건넸다. 한정숙은 봉투 겉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봉투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봉투를 든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도훈을 거실로 들였다. 현관에서 거실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표정은 여러 번 바뀌었다.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기세까지.
재호는 막 일어나 식탁에 앉아있던 참이었다.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밥과 국이 놓여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들이 이른 시간에 찾아온 것을 보고 그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도우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무거웠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그는 어젯밤 철물점 노인에게서 들었던 말과 창고에서 찾은 통장, 그리고 게임판 속에서 발견한 영수증과 메모에 대해 차례로 이야기했다. 말을 잇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몇 번이나 떨렸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또렷하게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전했다. 아버지가 이 진실을 직접 종이로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재호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열었다. 그러나 안에서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발견한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종이를 한 장씩 넘기던 그의 눈빛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진료, 기록의 병원 이름, 도운의 이름, 그리고 빼곡히 적힌 날짜들. 그는 그 종이들을 읽어내려가며 점점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메모를 읽었다. 한 글자씩 눈으로 따라가던 그의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도운의 눈에도 보였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재호는 종이를 손에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아침 뉴스 소리가 어느새 누군가의 손에 의해 꺼져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그 무거운 침묵 사이를 가르고 있었다. 한정숙은 입을 가린 채 남편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듯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재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종이를 다시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을 손끝으로 짚어가며 마치 그 안에 적힌 글자가 거짓이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는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마치 글자의 의미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러나 진료, 기록의 날짜와 통장의 입금 기록, 그리고 할아버지의 친필 메모는 더없이 명확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어린 도움과 그 곁을 지키는 야윈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때 그 빛이... 재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그는 몇 번이고 같은 자리를 왔다 갔다 했다. 창문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가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서서히 차오르는 어떤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도우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평생 단단하고 흔들림 없던 아버지가 지금 그 누구보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럼 나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던 거냐. 그 양반이 나를 위해서, 도훈이를 위해서 그 모든 걸 짊어졌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재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식탁 의자에 다시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훈이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울음이었다. 늘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 지금 거실 한가운데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다. 한정숙이 다가가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쓸어 주었지만 재호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보, 나도 다는 몰랐어요. 그저 아버님이 어느 날 저한테 딱 한 번 이 집 식구들 모르게 해달라고만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묻지도 못했고요. 그냥 어른들 사정이려니 했죠. 그녀는 말을 하면서도
남편의 표정을 살피느라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말에는 오랜 세월 혼자 짐작만 하며 지켜봐야 했던 사람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하지 않은 일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는 없었어요. 행여 잘못 알고 말했다가 괜한 오해를 더할까봐 늘 조심스러웠어요. 그저 두 분이 언젠가는 서로를 이해하게 될 날이 오기를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그 양반 장례식장에서도 끝까지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는데 속으로 그동안 쌓아둔 원망 때문에 슬픔보다 그게 더 컸는데 그게 다 오해였다는 거냐. 재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으며 다시 한번 흐느꼈다. 그의 어깨가 떨릴 때마다 그동안 평생 쌓아온 단단한 자존심이 한 조각씩 허물어지는 듯했다. 한정숙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차마 더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못했다. 도우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 알지 못했던 무게가 이 한 사람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손을 뻗어 아버지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위로를 그 손길로 대신 전하고 싶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사진을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어린 자신과 야윈 할아버지가 함께 있는 그 사진이었다. 재호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의 손끝이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사진 속 춘배의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손자를 향한 눈빛만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재호는 그 눈빛을 알아보았다. 어린 시절 자신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다만 자신이 그것을 원망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았기에 오랫동안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그가 마침내 낮게 중얼거렸다. 왜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까? 왜 끝까지 나한테 그 원망을 다 받고 가셨습니까? 그 질문에 답해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다만 식탁 위에 놓인 낡은 메모 한 장이 그 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재호는 메모를 다시 집어들어 마지막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부모란 그런 것이다. 그 한 문장이 거실 안에 낮게 내려앉았다.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곱씹으며 평생 자신이 쌓아온 원망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 오해였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도우는 아버지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처음으로 이 가족이 함께 울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이 집안을 가득 채웠던 어색한 침묵과 거리감은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그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렀던 한 사람의 깊은 마음이 오랜 세월 오해로 쌓여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작은 의문들, 흉터에 대한 질문, 명절마다 느꼈던 어색함,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느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거실 안으로 따스한 빛이 번져 들어오고 있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가까이 앉아 있었다. 진실을 마주한 그날 이후 재호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회사에 나가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식탁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동료가 건네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서류를 들여다보다가도 문득 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는 날이 늘어났다. 한정숙은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마음을 졸였다. 그녀는 몇 번이고 말을 건네려다가 그가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조용히 곁을 지켰다.
저녁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지만 재호는 몇 술 뜨다가 수저를 내려놓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밤, 재호는 혼자 차를 몰고 공방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보낸 그 작은 공간에 마지막으로 혼자 앉아 보고 싶었다. 가는 길 내내 그는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조용한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하나씩 머릿속을 스쳐갔다. 공방 문을 열자 익숙한 나무 냄새가 그를 맞았다. 그는 작업대 앞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아버지가 늘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벽에 걸린 도구들, 먼지 쌓인 작업대, 손길이 닿은 나뭇결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흔적이었다. 재호는 작업대 위에 놓인 끌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잡이는 오랜 세월 손에 닿아 매끄러웠다. 그는 그 끌을 손에 쥐고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나무를 깎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시절 그는 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아 나무 조각이 하나의 형태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을 몇 시간이고 지켜보았다. 아버지의 손은 늘 단호했지만 그 단호함 속에는 섬세한 조심스러움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톱밥이 날리던 작업대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던 오후,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손끝으로 나뭇결을 다듬어 가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때는 그 손길이 그렇게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는데 언제부터 그 손길을 외면하게 되었는지 그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재호는 빈 공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가 텅 빈 공방 벽에 부딪혀 낮게 울렸다. 작업대 위 작은 전등 하나만이 어두운 공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아버지에게,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는 작업대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에게 보였던 차가운 표정들, 명절마다 형식적으로 건넸던 인사들, 도훈을 공방에 보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그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어린 도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왜 할아버지한테 못 가요? 라고 물었던 그날의 표정도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 그는 아들에게 제대로 된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못한 채 그저 모질게 말을 막았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그 모든 순간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단 한 번도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마지막 몇 주, 춘배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재호의 손을 꼭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재호야, 너는 좋은 아들이다. 그것만은 기억해 다오. 그때는 그 말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라 여겼다. 병문안을 갈 때마다 재호는 짧게 안부를 묻고 자리를 떠나기 일쑤였고 그 말을 들었을 때도 그저 형식적인 인사로 받아 넘겼다. 그러나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그 말 속에는 평생 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 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가 담겨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 짊어졌던 진실을 끝까지 혼자 안고 가겠다는 조용한 다짐의 말이었을지도 몰랐다. 재호는 공방 한쪽에 세워진 미완성 작품들을 둘러보았다. 작은 의자, 손잡이가 덜 다듬어진 소반,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깎고 있던 듯한 작은 나무 인형. 그는 그 인형을 손에 들고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직 얼굴이 다 새겨지지 않은 그 인형은 어쩌면 손주의 손주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누군가를 위해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병이 깊어지는 순간까지도 그의 손끝은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재호는 그 미완성 인형을 조심스레 다시 작업대에 내려놓으며 언젠가 자신이 그 인형을 완성시켜 보겠다고 마음먹었다.
비록 아버지만큼 솜씨가 좋지는 않겠지만 그 마음만큼은 이어가고 싶었다. 며칠 후 재호는 동네 철물점을 찾아갔다. 도훈에게서 그 노인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로 그는 직접 그 노인을 만나고 싶었다. 가게로 향하는 길, 그는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고 망설였지만 결국 다시 걸음을 옮겼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노인은 그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반갑게 맞이했다. 재호 아니냐? 이게 얼마만이냐? 재호는 의자에 앉아 한동안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저희 아버지가 그때 어디다 돈을 보내고 계셨다고 도훈이한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옛 기억을 더듬었다. 그래, 그랬지. 한 번은 내가 우체국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봉투를 손에 꼭 쥐고 계시더라. 무슨 봉투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기만 하셨어. 그 웃음이 참 쓸쓸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 재호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날의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우체국 앞에 서 있었을지 이제야 비로소 가늠할 수 있었다. 노인은 재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다. 춘배 그 양반, 평생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너무 늦게 알았다고 자책하지 마라. 그 양반도 내가 그렇게 자책하는 걸 바라지 않을 거다. 재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오랫동안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가게를 나서며 그는 노인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평생 아버지의 곁을 지켜준 이 작은 동네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고마움을 느낀 순간이었다.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온 재호는 거실에 앉아있던 한정숙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오랫동안 말을 고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여보, 나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어. 그게 내 인생을 망친 거라고 생각했거든. 유학을 못 간 것도, 젊을 때 마음 잡고 살지 못했던 것도 다 그 일 때문이라고 여겼어.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망친 건 내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시간이었던 거야. 그 시간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가장 견디기 힘들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후회의 무게는 오히려 더 또렷하게 전해졌다. 한정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여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도훈이한테는 그러지 마요. 우리가 겪은 그 오랜 거리감을 다음 대까지 물려주지는 말아요. 아버님이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재호는 아내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그는 아내의 어깨에 가만히 이마를 기댔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듯한 위로였다. 며칠 후 재호는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라면 짧은 안부 인사로 끝났을 통화였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아버지 산소에 같이 가지 않겠니? 너랑 같이 가고 싶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도훈은 잠시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빛이 완연한 거리 위로 사람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오가고 있었다. 도훈은 전화기를 든 채 잠시 말을 잃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듯했다. 산소에 가기로 한 주말을 앞두고 도훈은 어머니 한정숙과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를 가졌다. 늦은 오후 거실에는 따뜻한 차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그는 줄곧 마음에 품고 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엄마, 그때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부탁하셨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한정숙은 잠시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기억을 꺼내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먼 하늘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고 손끝은 찻잔의 가장자리를 가만히 매만지고 있었다. 거실 한쪽 벽시계가 낮게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3살 되던 해봄이었어. 갑자기 내가 숨쉬기를 힘들어하길래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이 아득해졌단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 너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 의사 선생님 말을 듣는 동안 나는 손에 쥔 내 작은 손수건을 너무 꽉 쥐어서 손톱 자국이 다 날 정도였어. 그런데 수술비가 우리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액수였어.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돈을 구할 방법을 찾아 헤맸지만 막막하기만 했단다. 도우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한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날 밤 너희 아버지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다음 날 아침 일찍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어. 새벽같이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에 깨서 나가보니 할아버지가 낡은 외투 차림으로 문 앞에 서 계시더라. 아무 말씀도 없이 봉투를 내미시더라. 그 안에 든 돈이 수술비 전액이었어. 평생 검소하게 사시던 분이 어디서 그런 큰 돈을 마련하셨는지. 그때는 그저 놀랍고 감사할 뿐이었어. 너희 아버지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그러셨지. 이건 내가 손주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더는 묻지 마라. 그러고는 그날로 바로 가셨어. 뒷모습이 어찌나 단호하던지 아무도 더는 붙잡지 못했단다. 그런데 왜 그게 빚이라는 이야기로 바뀐 거예요? 한정숙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나중에 따로 나를 찾아오셨어. 너희 아버지한테는 절대 사실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시더라. 자기가 알아서 빚 때문이라고 둘러댈 거라고. 나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 그 며칠 동안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단다.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게 옳은 일인지 계속 의심이 들었거든.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재호가 자기 자식 때문에 꿈을 접었다는 걸 알면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 거다. 나는 그 짐을 내가 지고 갈란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어. 그분의 눈빛이 너무 단호하고도 슬퍼서 차마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 그 후로 나는 매번 명절마다 그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 두 분 사이를 조심스레 오갔단다. 도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가 더 궁금해졌다. 그런데 엄마, 할아버지는 그 큰 돈을 대체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공방 형편도 안 좋았다면서요. 한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나도 나중에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그때 평생 모아두셨던 적금을 다 깨셨더라. 그리고 평소에 아끼시던 좋은 목재들, 손님들이 비싸게 사겠다던 것들까지 다 내놓고 파셨다고 하더라. 공방의 형편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은 빚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손에 쥔 걸 다 내놓으셨기 때문이었던 거야. 손님들이 그 좋은 목재가 다 어디로 갔냐고 물어도 할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말을 돌리셨대. 그러고는 그걸 빚이라고 둘러대신 거지. 그게 더 자연스러운 변명이 되니까. 도우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거나 보태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모든 것,
자신의 자존심과 생계의 기반까지 내놓으면서 손주의 목숨을 지켜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자랑하거나 내비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그는 늘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살아갔다. 오히려 아들의 원망을 받아내며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나는 그동안 너희 아버지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 사람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걸 보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 명절마다 너희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대면대면하게 대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는지 몰라. 몇 번이나 그냥 다 말해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 그런데 그때마다 할아버지의 그 눈빛이 떠올랐어. 간절하면서도 단호했던 그 눈빛이.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고, 동시에 남편이 짊어진 오해도 지켜봐야 했지.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너는 짐작도 못할 거다. 어떤 날은 두 사람 사이에서 내가 다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자책하기도 했어. 그저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 미워하지 않기를 매일 밤 마음속으로 빌었단다. 도우는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도 그동안 혼자 힘들었겠어요.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정숙은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며 작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묵직하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가만히 얼굴을 기댔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무게를 비로소 내려놓는 듯한 표정이었다. 약속이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너나 너희 아버지가 직접 알게 될 거라고 믿었어. 할아버지가 그 게임판에 무언가를 남기셨다는 것도 사실 나는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단다. 마지막 몇 달 동안 할아버지가 매일 밤늦도록 그 판을 손에 쥐고 무언가를 새기고 계셨으니까. 한 번은 병문안을 갔다가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그 게임판과 조각칼이 놓여 있는 걸 봤어. 손이 떨려서 제대로 깎지도 못하시면서 그래도 매일 조금씩 새기고 계시더라. 내가 무엇을 하시느냐고 물으니 그저 도훈이한테 줄 마지막 선물이라고만 하셨어. 그 말에 도훈은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졌다. 할아버지가 병이 깊어가는 동안에도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작은 나무판 위에 진실을 새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손끝의 떨림조차 막을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진 몸으로도 그는 매일 밤 조각칼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손주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던 것이다. 도우는 그 사실을 곱씹으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엄마, 그럼 할아버지는 그 모든 진실이 결국 저한테 닿을 거라고 믿고 계셨던 거네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뭉클함이 함께 섞여 있었다. 한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 사람은 언젠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너무 어릴 때 알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그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렇게 게임판 속에 숨겨두신 거란다. 너 혼자, 너의 속도로 그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우는 어머니와 함께 그날 저녁 늦도록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작은 일화들, 따뜻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손수 만들어준 장난감들, 명절마다 몰래 쥐어주던 용돈, 그리고 늘 한결같았던 그 다정한 손길까지. 이야기를 나눌수록 할아버지의 모습은 더 또렷하고 깊게 도훈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밤이 도훈에게는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또 하나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토요일 아침, 도훈과 재우,
한정숙은 함께 차를 타고 할아버지의 산소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는 단풍이 곱게 물든 산길이 펼쳐졌다. 차 안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어색함보다는 조심스러운 다정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노래가 침묵을 부드럽게 채워주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차창에는 노란 은행잎과 붉은 단풍잎이 간간히 떨어져 내렸다. 재호는 운전을 하며 가끔씩 백미러로 뒷자리에 앉은 도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도훈은 그 시선을 느끼며 처음으로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산소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잠시 묘비를 바라보았다. 가을 바람이 산기슭을 스치며 낙엽을 흔들었다. 묘비 주변에는 누군가 다녀간 듯 작은 들꽃 몇 송이가 놓여 있었다. 묘비 표면에는 이끼가 살짝 끼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는 듯했다. 재호는 손에 들고 온 게임판을 묘비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묘비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 늦게 알았습니다. 정말 늦게 알았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다 저를 위한 거였다는 걸 죄송하게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에 쥔 묘비 앞풀잎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이제야 똑똑히 보입니다. 명절 인사도 형식적으로만 하고 도훈이도 공방에 보내지 않고 늘 거리를 두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든 걸 다 받아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좋은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사무칩니다. 재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묘비 옆에 자란 작은 풀잎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풀잎 위에 맺혔다. 제가 아버지였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식의 원망을 평생 받아내면서도 끝까지 진실을 숨기는 그런 선택을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도훈이 잘 키우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지켜주신 아이, 저도 이제는 제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도 살아 계실 때 못한 말이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도훈은 게임판의 마지막 빈칸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지금까지 풀어낸 모든 조각들이 채워졌지만 단 한 칸만이 비어 있었다. 그는 가방 속에서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꺼냈다. 공방 창고를 정리하며 발견한 미처 게임판에 끼워지지 않았던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 조각은 다른 조각들보다 유난히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는데 아마도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가장 정성을 들여 깎은 조각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각 밑면에는 단 한 글자, I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이라는 뜻이었다. 도훈은 그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어루만지며 할아버지가 그 한 글자를 새기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들였을지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도훈은 그 조각을 마지막 빈칸에 끼워 넣었다. 조각이 딸깍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 들어맞는 순간 게임판 전체가 완성된 하나의 그림처럼 보였다. 가로줄과 세로줄을 따라 새겨진 모든 숫자와 글자들이 이제는 하나의 문장처럼 읽혔다. 늦가을 바람이 그 완성된 판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가족에게 전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진심이었다. 도우는 그 완성된 판을 가만히 손으로 쓸어보며 할아버지의 손길이 그 위에 남아있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다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마지막 게임. 끝까지 다 풀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짊어지셨던 그 마음. 이제는 저도 알아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해요. 도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굽혀 앉아 완성된 게임판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고 멀리서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묘비에 새겨진 할아버지의 이름을 손끝으로 가만히 따라 그려보았다. 글자 하나하나에 평생의 시간이 담겨있는 듯했다. 재호는 완성된 게임판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게임판 위에 손을 얹었다. 손끝으로 나뭇결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그는 아버지의 손길이 새겨놓은 그 무수한 흔적들을 느꼈다. 손바닥 전체로 그 나뭇결의 결을 느끼던 그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던 기억이 떠올라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아버지, 이 게임 이제 저랑 도훈이가 이어받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도훈이도 자기 아이에게 똑같이 전해줄 겁니다. 이 마음을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슬픔이 아닌 깊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게임판을 조심스레 다시 가방에 담으며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정으로 화해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이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오랫동안 마음에 새기듯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산소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며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오해와 거리감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이 가족을 짓누르던 무거운 침묵이 비로소 가벼워지고 있었다. 한정숙은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비밀의 무게가 이제는 모두의 어깨 위에 골고루 나뉘어 놓인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 재호는 묘비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도훈도 그 옆에서 똑같이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을 햇살 아래 길게 늘어져 나란히 겹쳐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정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이제야 비로소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었음을 느꼈다.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 가벼움 속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함께 녹아 있었다. 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 재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 보이는 묘비 위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에 또 오자. 이제는 자주 와야겠다. 도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이 산길을 다시 걸어 내려갈 약속을 마음속에 새겼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재호는 도훈에게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건넸다. 이번 주말에 공방에 가서 나랑 같이 정리 좀 할까? 너한테 가르쳐 줄 것도 있고. 도훈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저도 배우고 싶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짧은 몇 마디 안에 오랜 세월의 거리감을 메워가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정숙은 뒷자리에 앉아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차창 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오랜 세월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천천히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도우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들판 위로 붉은 노을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풍경이 마치 오늘 하루의 모든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듯했다. 그는 가방 속 게임판을 가만히 손으로 쓸어보며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단순한 진실의 전달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다시 이어주는 달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해 겨울 도우는 공방, 나무결의 문을 다시 열었다. 제오와 함께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도구들을 손질했다. 두 사람은 함께 벽에 걸린 끌과 대패를 하나씩 정리하며 오래도록 멈춰 있던 공방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었다. 창문을 열자 바깥의 찬 공기와 함께 오랫동안 닫혀있던 공간의 묵은 냄새가 빠져나갔다. 처음에는 서툰 손길로 끌을 잡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조금씩 나무를 다루는 법을 익혀갔다. 손에 익지 않은 도구들이 자꾸 미끄러졌지만 제오는 그럴 때마다 손수손을 잡아 자세를 고쳐주며 차분히 일러주었다. 제오는 평소와 다르게 자주 웃었고 도훈에게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기술들을 하나씩 전해주었다. 공방 안에는 다시 나무 깎는 소리와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봄이 되자 도우는 공방 한쪽에 작은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할아버지가 남긴 미완성 작품들과 완성된 게임판을 나란히 진열했다. 작은 나무 의자 옆에는 할아버지가 평생 사용했던 손때 묻은 도구들도 함께 놓아두었다. 진열장 한쪽에는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위해 깎아 주던 동물 모양 조각들도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다. 동네 사람들이 종종 들러 옛 추억을 나누었고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와의 인연을 이야기했다. 철물점 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찾아와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옛 이야기들을 도훈에게 들려주었다. 도훈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으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배워갔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의 작은 온기를 남길 수 있는지 그는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갔다. 어느 날 저녁 도훈은 결혼을 앞둔 연인과 함께 공방을 찾았다. 그는 완성된 게임판을 보여주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다. 연인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글썽였고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게임판을 어루만졌다. 이야기를 마친 후 그는 작업대 앞에 앉아 새로운 나무판을 깎기 시작했다. 언젠가 자신의 아이에게 전해줄 또 다른 게임판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 판 위에 작은 글자들을 하나씩 새겨 넣었다. 손끝이 아직 서툴러 몇 번이나 다시 깎아야 했지만 그는 정성을 다해 한 글자씩 새겨 나갔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언젠가 너도 이 마음을 알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들이었다. 제오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도훈을 공방에서 멀리 두지 않았다. 오히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러했듯 손끝의 기술과 마음의 온기를 함께 전해주었다. 가끔 그는 도훈이 깎고 있는 나무 조각을 들여다보며 어린 시절 자신이 아버지 곁에서 느꼈던 감정을 떠올리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그 시절을 원망이나 슬픔으로 기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 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가끔 두 사람은 작업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나누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주고받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오랜 거리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자리 잡았다. 도우는 가끔 그 게임판을 꺼내 혼자 들여다보곤 했다. 완성된 판 위에 새겨진 글자들을 손끝으로 따라가며 그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금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진실의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던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가장 정성스럽게 전한 고백이었다. 말로는 다하지 못했던 마음을 나무 한 조각 한 조각에 새겨 넣은 것이었다. 도우는 가끔 그 판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어떤 이는 말로, 어떤 이는 행동으로,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어떤 이는 오랜 침묵과 인내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차리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종종 손님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가족 안에 숨겨진 작은 사랑의 흔적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공방 일에 전념하기로 마음을 굳혔던 날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불안하기도 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깎는 시간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손끝에 닿는 나뭇결의 감촉, 아버지의 차분한 설명,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함께 바라보며 나누는 짧은 대화들. 그 모든 순간이 할아버지가 평생 일구어온 시간과 다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도우는 이제 더 이상 도시의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 작은 공방에서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었다. 연인과 결혼식을 올리던 날, 도우는 결혼식장 한쪽에 작은 사진을 놓아두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오래된 사진이었다. 하객들 중 몇몇은 그 사진을 보며 누구냐고 물었고, 도우는 그때마다 짧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답했다. 그 말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듬해 봄, 도운의 아들이 태어났다. 산부인과 병실, 작은 생명이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리던 그 순간, 재호는 손자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떨리는 손끝이 아기의 작은 뺨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간호사가 조심스레 건네준 그 작은 생명은 너무도 작고 따뜻했다. 창밖으로 봄빛이 환하게 비춰들고 있었고 병실 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다. 그는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이제는 자신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차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내 증조할아버지가 너를 봤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다. 공방 한쪽에는 어느새 새로운 게임판이 하나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 작은 나무판들은 세대를 건너 전해지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물풀의 마을의 작은 공방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서 나무 향기와 따뜻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피어났다. 마을 아이들은 공방 앞을 지날 때마다 안을 들여다보며 나무 깎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어떤 날은 동네 노인들이 모여 앉아 옛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떤 날은 어린아이들이 도운에게 작은 나무 조각을 깎아달라고 졸랐다. 공방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외로운 작업장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드나드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어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작은 풍경은 여전히 바람이 불 때마다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할아버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가족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는 한 노인이 평생을 걸쳐 손주에게 남긴 마지막 게임이 있었다. 사랑은 늘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가장 오래도록 남는 법이다. 그 사실을 알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 사랑은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았다. 세월이 흘러 도운의 아들이 자라 처음으로 공방에 발을 들이던 날. 도운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작업대 앞에 나란히 앉았다. 작업대 위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내 증조할아버지가 만드신 거란다.
언젠가 너도 이 안에 담긴 이야기를 알게 될 거야.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나무 조각을 신기한 듯 손에 쥐고 만지작거렸다. 작은 손가락이 나뭇결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도우는 한참 동안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 작은 손이 나무 조각을 더듬는 모습을 바라보며 재호는 옆에서 흐뭇하게 웃었다. 3대가 한자리에 모여 같은 작업대 앞에 앉아있는 그 풍경은 오랜 세월 끊어질 듯 이어져 온 가족의 인연이 다시 단단하게 묶이는 순간처럼 보였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공방 안가득 비쳐들었고 3대에 걸친 사랑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 한 번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